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동산 공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입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1차 민법 학개론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차에 합격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2차 과목 중에 부동산 공법이 우리가 자격증 따고 중개 업무를 필드에서 직접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법률이 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지만 그 민법과 관련된 자격 제도 중에 변호사나 법무사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좀 비교하게 되면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세법을 공부하더라도 그 세법과 관련되어서는 세무사가 좀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와 관련되어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은 바로 이 부동산 공법을 잘 알고 있을 때 전문가로서 대접받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민법 공부하시면서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민법에서는 이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다양한 물건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건축물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부동산 공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면 바로 토지, 건축물이 되고요. 여기 부동산 공법은 법을 사법과 공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었을 때 사법은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내용인 반면 공법은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공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복리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 공익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 공법은 공공복리,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토지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조정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공법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 몇 년 동안 서울이나 수도권 주변의 많은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 가격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토지나 건축물을 토대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부담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시기라고 하면 규제를 강화시켜 공공복리 공익에 기여할 필요가 있고 가끔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MB가 정권 잡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많은 건설회사가 부도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규제를 완화시켜주게 되는 조정 시기가 되게 될 겁니다. 그와 관련된 법률을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 하고 사실 이 부동산 공법은 120개가 있습니다. 그 120개 중에 우리는 6개의 법률을 시험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공부할 법률 6가지와 그리고 개별 법률마다 출제되는 출제 문항수에 관한 사항들을 살피시면서 출제 경향을 함께 파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토지와 관련된 공법 규정으로서 첫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명칭이 길다 보니 제가 국토계획법이나 또는 국토법이란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이 국토계획법은 전국 토지에 대한 일정한 행정계획과 저 행정계획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은 부동산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21년도 4월 달에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3, 4년 전만 하더라도 분양 가격이 3억 되었는데 지금은 거래 가격이 20억 넘는다 합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광교 지구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했던 주택 가격이 한 5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광교 호수가 보이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25억까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지하철이 연장되거나 신설됨으로써 그런 부동산 가치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하철이나 다양한 철도,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행정청에서는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그런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국토계획법에서 다룹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12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저 국토계획법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국토계획법 중에 8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와 관련된 공법 규정으로서 도시개발법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은 신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 또는 관광단지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TV 뉴스에 자주 방영되고 있는 성남시의 대장지구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남 대장지구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단 취락지구였거든요. 이곳에 대장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사업 해놓은 것이 현재 TV에 나오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런 사업을 어떤 절차,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그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법을 통해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와 관련된 법률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함께 보게 됩니다. 법률 명칭이 워낙 길기 때문에 얘를 도시정비법 또는 도정법이라 표현하거나 간혹 제가 정비법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이라 불리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사항으로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마지막 토지와 관련된 법률로서 농지법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2문제 출제되는데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와 그리고 농업인,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 규정으로서 건축법과 주택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건축법, 주택법은 각각 7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우리 주변의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의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는 것이 건축법이고 이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일반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법과 관련된 개념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에 출제되는 문제 중에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를 맞추게 되면 주택법에 출제되는 문제 7문제 중에 6문제 이상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주택법은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고 개발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루는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을 토대로 주택법을 공부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 처음 입문하거나 또는 재수했는데 또는 삼수했는데 이 공법이 과락 나오거나 심지어 한 50점 정도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공법을 제대로 공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제대로 정리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관련된 기본법이 되는 국토계획법과 그리고 건축법에 관한 사항을 우선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국토계획법을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후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유사한 제도 때문에 혼란스럽고 헷갈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많은 시간 할애해서 공부했는데 60, 70 정도를 못 맞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국토계획법과 도시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동시에 정리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시도하다 보니 특정 제도가 국토계획법의 제도인지 개발법의 제도인지 정비법의 제도인지를 착각하고 헷갈려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 국토계획법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체 내용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개발법과 정비법을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을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토계획법이 출제되는 12문제 중에 8문제 이상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도시개발법은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국토계획법의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개발법을 공부하게 되면 출제되는 6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은 잘 맞춥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제가 올해도록 학원에서 강의해봤는데 어떤 분은 이 정비법을 15회독 하니 3문제 정도 맞춘다 하더라고요. 이쪽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테마가 워낙 많지만 그런 테마 중에 3개 테마 또는 4개 테마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좀 더 점수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한 3개 테마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문제 풀이해서 중요한 사항들만 몇 개 점검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기다리면 이 정비법에서는 소박하게 2문제 맞추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인데 저 출제되는 정비법 6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오지선다에 해당되게 되면 번호 하나 잘 찍으면 하나 또는 2문제는 맞거든요. 그래서 10회독이나 15회독 해서 정비법의 2-3문제 맞추기보다는 아예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만 우리는 정비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3개 테마만 정리하고 시험에 대비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농지법은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양은 우리가 시험 범위에 공부하는 것 중에 공인중개사법보다 조문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는 반면 농지법은 달랑 2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함께 정리해 나가시고 그리고 그냥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 드리면 여기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15년 사이에 4번 빼고 출제되는 2문제 중에 하나는 항상 5번이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농지법에 대해 잘 모르겠다. 내가 배우지 못하는 것이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5번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2회 시험에는 정답 5번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32회 때도 5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5번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만 그 찍기 전에 기본적인 농지법의 출제 사항들을 몇 개 함께 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또는 재수, 삼수 하셨는데 공법에서 50점이 안 나오셨다고 하면 공법 전체를 한 방에 다 정리할 생각보다는 국토계획법을 먼저 잘 정리하는 것이 공법에서 60, 70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에 있어서 건축법, 주택법이 있는데 주택법은 건축법을 토대로 하게 되면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충분히 공법에서 60 이상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제 경향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한 10년, 20년 만에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문을 하기 위해 공부하시는 겁니까? 시험 보는 공부 방법은 다독하는 방법이 있고요. 학문을 위해 공부하신다고 하면 정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공인중개 자격증이라는 것을 따기 위해 이 시험을 준비하시고 있다고 하면 이때는 다독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과목에 나오는 특이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나 민법 등에 있어서는 법률 용어라는 게 있고 학개론과 관련되어서는 뭐 경제에 관한 개념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를 내가 알고 있어야만 그 공부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수업 시작하면서 수업 듣고 수업 시간 도중에 모르는 단어나 이해되지 않는 용어 있다면 그것을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 끝나시고 충분한 시간 할애해서 공부를 함께 해 나가시는데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내가 책을 직접 읽게 되었을 때 알고 있는지를 파악해 놓습니다. 용어가 막히거나 또는 설명이 좀 애매모호하게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 포스트잇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책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저 포스트잇이 붙어져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내가 가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을 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자? 다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진도 나가고 다음 주에는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아마 30페이지까지 진도 나가게 되었을 때 오늘 들었던 것 그냥 읽어보시면서 교재 읽어보시면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 수업 시간 중에 들었던 것 기억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는 포스트잇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면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읽어주십니다. 가끔 분량이 2배 늘어났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2배 늘지 않나 그런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한번 봤던 부분을 또 보면 아주 반갑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갔던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 내용들 중에 용어나 제도에 관한 사항들이 좀 생소한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 표시해 놓으시고 그 페이지에도 포스트잇을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도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공부해 나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 나가시다 보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네 번째 읽게 되었을 때 용어를 충분히 알게 되고 특정 제도를 충분히 파악하게 되었다고 하면 해당 부분에 붙여져 있던 포스트잇을 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우리 시험은 모두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수 다루고 있고 많은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이러한 앞부분에 대한 회독수가 그만큼 쌓이고 누적되게 된다면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쉽게 봤던 것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향후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러한 모의고사 중에 4월 이전에 보는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보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저 4월 달부터 모의고사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저 모의고사에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잘 모르는데 찍어 맞췄다고 하면 그거는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도 찍어서 맞추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틀린 문제 있다면 또는 내가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실수로 틀린 문제 있다면 그런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또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5월 이후 최소 5월 이후 4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제대로 봐나가시면서 이때 틀린 게 있다면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오답 노트라는 것을 따로 만드는데 우리 바쁜 일 많으시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우리 기본서 또는 요약집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내용 찾아서 그 부분 읽어보고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여 놓으시면서 몇 회 모의고사 몇 번 문제를 틀렸다 그런 표기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에 반복 출제되게 되었을 때 계속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테마에 대한 오답이 3회 이상 나오면 모의고사에 출제될 정도라면 대학 교수님들도 똑같이 그 부분 중요하게 생각할 내용들이거든요. 당연히 출제할 부분이고 그런 문제 출제되면 나는 계속 틀리는 게 반복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또다시 포스트잇 붙여놓으시고 표시를 해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내가 다시 공부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그 부분을 읽고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게 되면 부동산 공법은 6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위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 제가 이번 이 시즌부터 처음 강의하고 있는데 다른 학원에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30위 시험 때는 60, 70 정도의 점수가 나오셨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시키는 공부 방법대로 하신 분들은 90 넘는 점수도 나왔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점수 나올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60 이상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0 나오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공부해 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첫 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기초 과정에서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관한 사항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국토계획법, 건축법 이 두 가지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공법은 기초가 탄탄히 잡힌 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나머지 내용들을 다시 추가 정리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공법에서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24페이지를 보시면 총칙 그리고 재정 목적 등을 다루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전국 토지에 대한 일정한 행정계획과 저 행정계획에 따른 전국 토지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우선 정리하고 행정계획에 따른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나가시는 게 국토계획법의 학습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재정 목적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삶의 질,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 향상시킨다고 하면 아파트를 많이 건축하는 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공장을 많이 건축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까? 여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인프라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서울에 거주하시다 보면 밤 늦은 시간까지 자유롭게 활동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 분소도시 방문하게 되면 밤 9시 이후에 시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5대 광역시를 할지라도 몇몇 광역시 제외하고는 밤 10시 이후에 교통편이 부족하여 밤늦게 다니는 분들이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또는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최근 코로나 시국에 병원 찾는 분도 꽤 계시는데 이러한 의료시설, 종합병원이 다수 갖춰져 있다고 하면
불편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 군도 도시의 경우는 제대로 된 종합병원 없다 해서 새벽마다 고속버스 타고 서울까지 오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은 아파트를 많이 건축하거나 공장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반설, 인프라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설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쾌적한 주거 생활이나 교육 환경 등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조성, 환경 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이런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4대강 사업 하듯이 엄청난 큰일 저지르서는 안 되죠. 산을 깎아버리고 고수를 만드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그 산이 설악산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개발 사업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을 생각하신다면 자연 경관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개혁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데,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기반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경관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개혁법은 사실 기환경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반설, 환경, 경관,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을 이해해 뒀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토계획법 왜 만들어놨냐 물어보면 기환경이라 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다양한 용어 중에 행정계획과 관계된 사항들을 함께 보십니다. 저 행정계획으로 양가로 1번 광역도시계획, 양가로 2번에는 도시군계획, 3번에는 도시군기본계획, 4번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각각 존재합니다. 제가 행정계획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공부할 목적으로 계획을 만들면,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때는 학습계획이라 표현하겠죠. 그런데 이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은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법률로서 이 공법은 공공복리,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공익을 달성하고자 국가는 일정한 경우 국민을 규제하거나 또는 그런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국가가 바로 행정청에 해당되는데,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가는 사법부라는 곳이 있죠.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입법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률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행정부는 바로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 일반 국민 중에 불법적인 행위 또는 위법한 행위로 다양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 단속이 당연 필요합니다. 법 테두리에 처벌 단속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 국민이 불법은 아니지만 탈법적으로 또는 부당한 행위로 각종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광명시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LH공사 직원들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광명시흥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정보를 입수해서 지정하기 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것 문제 있죠. 이러한 것들은 불법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국민의 탈법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놔둬야 된다? 규제 가해야 된다. 규제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규제를 가하는 자는 바로 사법부가 하겠습니까? 입법부가 하겠습니까? 행정부가 하겠습니까? 바로 행정부가 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정부를 우리는 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되고, 저 행정청이 바로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청은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처에 수립하는 행정계획, 중앙에서 수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할 수 있는데, 여기 중앙에서 각종 행정계획 수립하게 되면 각부 장관이 다양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부동산 공법과 관계된 장관이라고 하면 가끔 TV에 보시게 되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농지법에서는 농림부 장관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국장이라는 말 쓰게 되면 그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놓으시고, 부동산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에 해당되는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라고 하는 도가 있습니다.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 하고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을 광역단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광역이란 말은 넓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서울과 경기도 도시를 운행하고 있는 빨간 버스 있거든요. 그 빨간 버스를 광역버스라 표현하는데, 이 광역버스는 도시 하나만 운행하는 곳이 아니라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운행하기 때문에 광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이란 의미는 둘 이상의 도시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고, 특별히 경기도의 경우는 31개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10개 구와 군이 존재하는데, 저 인천광역시에 강화군과 옹진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 군, 구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구성 단위는 시, 군, 구이죠. 그러한 시, 군, 구를 우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는데, 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개발하면서 저 세종시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승격시켜놨는데, 이 세종시의 인구가 지금 40만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에는 서울의 종로구, 강남구, 그런 구가 없는 광역단체입니다. 저 세종시는 일반적인 광역단체입니까? 유별난 특별한 광역단체입니까? 특별하죠. 그래서 이 세종시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 표현하는데, 이 제주도는 인구가 56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는 제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주도의사가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을 임명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서귀포시장 등은 비자치시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구청장이나 그리고 경기도의 31개 시장 군수는 시민선거로 선출되는 분인 반면, 제주도의 서귀포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비자치시장이라 하고, 가끔 우리가 동사무소 방문하게 되면 동장님 배울 때 있죠. 그 동장님이 바로 서귀포시장과 비슷한 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허가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건축 허가는 제주도지사에게 직접 받는 것이지 서귀포시장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기초단체장인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받아 내가 살 집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단체라는 말과
기초단체라는 말 조금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법을 개정하여 경기도 세区에 있는 기초단체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다면 그러한 도시를 대도시로 부르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도시장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대도시장의 권한을 도지사와 비슷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성남 또는 수원이라는 곳 인구 100만 가까운 또는 100만 넘는 도시입니다. 이런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를 우리는 대도시라 하고 이러한 대도시는 기초단체이지만 경기도지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자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각부 장관,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존재하고 광역단체장으로서 특별시장, 관시장, 도의사, 특시, 특도는 이상한 광역단체이죠. 기초단체가 없는 특별한 광역단체라는 것 파악하시면서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특히, 특도 가지고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만든 적 없거든요. 그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그 정도 개념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를 구성하는 기초단체는 광역단체를 구성하는 구성 단위로서 시군구로 표현하고 있는데 도에 속해 있는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 있다면 걔는 기초단체 중에 대도시라 표현한다. 이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관이 수립하는 행정계획, 그리고 시도지사, 광역단체장이 수립하는 행정계획,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는 다양한 행정계획이 각각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두를 우리는 행정청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는 것, 이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을 관할로 삼고 있습니다.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국가계획이라 표현하고 저 국가계획은 대한민국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1번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비견되는 것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보셨는데 이 광역도시계획 바로 옆에다가 광역시설이라고 하나 적어 놓습니다. 우리 GTX-A나 최근 공사 중인 월판선이라고 하는 지하철 노선이 있거든요. 그런 GTX 노선이나 월판선 등은 도시 하나에 설치되어 있는 기반 시설이다. 둘 이상의 도시에 설치된 시설이다.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우리는 광역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거나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많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광역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또는 이용하는 것이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친 시설이 있다면 얘를 광역시설이라 하고 이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계획 앞에 광역도시라는 게 나옵니다. 국가계획은 계획 앞에 국가란 말이 나오는데 저 행정계획 앞에 행정계획의 수립 대상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계획의 수립 대상은 대한민국 전국토이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광역도시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광역 도시는 도시 하나이다, 둘 이상의 도시이다,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GTX를 만들기 위한 둘 이상의 도시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면 이 광역계획권에 어디에 지하철 설치하고 어디에 역사 만들 것인지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장기 발전 방향이라면 바로 미래 비전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비전, 정책이란 말로 대신 할 수 있거든요. 이번 정권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해, 그리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 3년, 4년 동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전국 곳곳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위도가 한 5도, 10도만 낮게 위치했다고 하면 그 태양광 발전 설비가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신 우리 3년, 4년 동안 태양광 발전소를 전국에 여러 곳 설치했지만 원자력 발전소 확실하게 대체한 건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풍력이나 또는 다양한 발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바람 심하게 부는 곳이라고 하면 풍력 발전소도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안건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등을 확보함으로써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국민이 생활하고 반도체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전기요금이 좀 높아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배치되었던 중화 공장이 또는 반도체 공장이 외국으로 떠나가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범위에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라는 게 조금 이해하셨다고 하면 그 정책이란 말을 법에서는 뭐로 달리 표현한다? 장기 발전 방향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당장 아니지만 5년, 10년 뒤에 둘 이상의 도시를 뭐라 표현한다? 광역도시라 하고, 이 광역도시에 광역시설 설치하기 위한 장기 발전 방향, 미래 비전, 정책 제시하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용어 정리와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까지 한번 봐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군 계획과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